강력한 수비는 우승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간단한 수치는 기대 실점. 실제 실점 값이 가장 중요하지만 슈팅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했는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는 기대 실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슈팅마다 각각의 기대 실점 값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프리미어리그 기대 실점 순위를 보시면 1위 리버풀, 2위 아스날, 3위 노팅엄, 4위 뉴캐슬, 5위 아스톤빌라, 10위 맨시티, 11위 첼시, 12위 맨유, 4위권에 있는 팀들을 보시면 리버풀, 아스날, 노팅엄, 그리고 실제 5위에 해당되는 뉴캐슬까지 제 개인적으로 항상 우승권, 챔스권 퀄리티를 논하는 데 있어 기대 실점 순위는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득점과 관련된 공격 지표는 꾸준할 수 없지만 수비 지표는 결국 자신들의 실제 퍼포먼스로 회귀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리버풀, 아스날, 노팅엄, 뉴캐슬 네 팀이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며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거기다가 풀럼, 본머스와 같이 중위권을 노리고 있는 팀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수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맨시티의 부진이 공격력에도 있지만 수비력에 있다는 것은 지금의 순위에서도 대답을 해주고 있으며 첼시 또한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챔스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지금의 수치에서 대답해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수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리그 우승을 논할 수 없겠죠.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리버풀이 최근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들이 숨어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책임. 팀 스포츠에서 나온 득점, 실점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실수로 하여금 발생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리버풀은 리그 13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13경기 8실점, 6번의 클린시트, 정말 우승권에 해당되는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대 실점 값을 두고 보더라도 대단히 좋은 수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알리송의 선방 능력이 워낙 뛰어난 터라 몇 번의 선방을 통해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더 낮은 게 당연한 것인데 기대 실점 자체가 경기당 0.86 가까이 나온다면 알리송의 선방 능력을 감안해 실점을 안 하는 것과 같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23 시즌 아스날과 치열한 우승 경쟁을 했던 맨시티의 경기당 기대 실점 값이 0.84입니다. 그러니 리버풀은 13라운드까지 우승권에 해당되는 기대 실점, 실제 실점을 보였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14라운드에서부터 20라운드까지 6경기 11실점, 1번의 클린시트, 5.4 기대 실점, 경기당 0.9의 기대 실점, 무려 경기당 2실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 실점을 보면 5.4, 경기당으로는 0.9, 13라운드까지 기록했던 수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힘드시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위협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 자체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실점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찬스에서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대 실점 대비 무려 실점이 6골이나 많은 터라 자세히 생각해보면 골키퍼의 역량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13라운드에서부터 20라운드까지 지켜봤을 때 골키퍼의 미스로 먹힌 게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지금 리버풀의 수비 문제는 실점하지 말아야 하는 찬스에서 쉽게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기 장면을 통해 얘기해보죠. 리버풀이 최근 6경기 동안 11실점을 하게 된 이유는 정말 다채롭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포지셔닝입니다. 18라운드 레스터시티전 실점 장면을 통해 봅시다. 리버풀의 왼쪽에서 상대가 볼을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윙크스와 수마레가 중앙에 위치하며 두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 메갈리스터, 존스 역시나 미드필더들이 붙고 있죠. 상대 10번 미드필더는 리버풀의 6번 그라벤베르가 마크를 붙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극히 정상적이죠. 윙크스는 백패스를 합니다. 센터백이 패스를 원터치로 중앙 10번 미드필더 엘 칸누스에게 줍니다. 그라벤베르가 바로 반응하겠죠. 패스가 우측으로 향하며 칸누스가 라이트백 방향으로 몸을 여는 상황에서 아놀드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풀백의 반응을 토대로 측면이 열리게 되겠죠. 이를 두고 완전히 라이트백의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버풀의 주된 실점 루트는 결국 아놀드의 포지셔닝, 반응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10번 미드필더는 곧바로 측면에 있는 윙 마비디디에게 전달합니다. 이러면 6번 그라벤베르가 우측으로 붙으면서 마크맨이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도 금방 수비수끼리 스위칭을 하며 공간 커버를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라벤베르가 막아세우기만 하면요. 마비디디는 계속해서 볼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포지셔닝을 또 보시죠. 그라벤베르가 지금처럼 측면으로 빠져주고 아놀드가 복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상대 9번 공격수가 반다이크 앞에서 대각 움직임을 통해 반다이크가 우측으로 집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간격이 급격하게 벌어지며 로버트슨과 왼쪽 윙어 아예우와 1대1 매치업이 우려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위험한 상황은 센터백 간의 간격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거나 센터백 간의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혀져 있을 때 발생하죠. 아놀드가 점차 측면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지셔닝도 보시죠. 앞서 말한 대로 반다이크의 앞에서 9번이 위치하게 되면서 반다이크는 그대로 우측면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로버트슨은 아예우의 대각 침투를 확인하며 고개를 돌리고 있죠. 중계 화면으로 보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센터백, 레프트백 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레프트백과 윙어 1대1 매치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더 좋은 시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윙어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 안으로 치는 순간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9번이 반다이크 앞에 있는 게 정말 거슬리죠. 이러면 반다이크가 뒤에 시야를 볼 틈도 없이 9번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다? 반다이크의 발이 묶이면서 로버트슨이 중앙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크로스가 올라가는 순간의 포지셔닝, 반다이크가 뒤에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9번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경합을 하게 되면서 수비 라인이 엉망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반다이크가 로버트슨 앞쪽에 위치하며 크로스에 대처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발을 빼앗긴 상황에서 공간을 커버할 수는 없겠죠. 크로스가 올라간다면 레프트백에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다이크가 몇 발도 앞에 있었다 보니 크로스가 반다이크의 발에 닿질 않았고 그대로 레프트백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 레프트백과 윙어의 경합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골키퍼 정면에서 센터백이 방어하는 게 아닌 풀백이 막고 있다? 이것은 풀백만을 탓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예우가 훌륭하게 볼을 지키며 슈팅으로 연결,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최근 리버풀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점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백 아놀드의 반응, 그리고 포지셔닝. 시즌 초부터 압박 구조에서 아놀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보면 이는 아놀드의 판단도 있겠지만 슬롯의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반응 하나로 실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측에서의 스위칭 상황에서의 방어. 라이트백이 앞으로 나가면서 6번으로 대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라벤베르나 다른 선수가 측면에서 1대1 구도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겠죠. 세 번째, 레프트백의 경합. 로버트슨에게는 가혹하지만 아놀드로부터 올라오는 크로스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결국 레프트백으로 향하는 크로스 대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아스날, 맨시티와 같은 팀들의 레프트백 자리가 센터백과 같이 경합에 능한 선수들이 있는 건 아니죠. 레프트백이 윙어를 박스 중앙에서 막는 상황이 나오지 않으려면 반다이크의 포지셔닝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다이크 또한 실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의 내용을 이해한 채 맨유전에서의 실점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3-2-5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맨유는 지금과 같이 풀백이 와이드 포지션에 위치하고 브루노와 아마드가 10번 위치로 올라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번 브루노의 포지셔닝입니다. 리버풀은 4명의 수비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 10번은 6번 그라벤베르가 마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브루노가 센터백, 풀백 사이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라벤베르가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센터백과 풀백 간의 간격, 그리고 공간을 봅시다. 아놀드와 코나테는 저 멀리 간격이 벌어지게 되며 그라벤베르가 있던 위치에서의 공간 커버는 코나테가 따라 나오며 해야겠죠. 맨유가 리버풀 상대로 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그라벤베르가 따라 나오니까 이 공간이 다 비는 것이죠. 아놀드 입장에서 달롯을 1대1에서 이겨주는 게 최선이기는 하지만 사실 공간 방어에 대한 책임은 그라벤베르에게도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라벤베르가 같이 튀어나오면서 라인이 얼마나 망가진지 알 수 있죠. 달롯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아놀드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코나테가 이 공간을 커버하며 이제는 센터백 간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달롯의 왼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크로스가 길게 나가며 반다이크의 헤더 클리어링, 그라벤베르가 받고 다시 아놀드에게 전달해주죠. 상대는 강하게 압박을 가져갑니다. 아놀드는 대각으로 볼을 빼주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훌륭하게 이를 차단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리산마가 전진해서 볼을 잡는 상황에서 보시면 이미 맨유 선수들 4명이 우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크맨을 어떻게 잡을지 벌써부터 어지러워지죠. 브루노에게 우선 패스를 줍니다. 브루노가 측면에서 잡으면 당연히 아놀드가 1차적으로 마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산마의 침투 또한 공간을 채우고 있던 메갈리스터가 반응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서로 마크맨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브루노는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아놀드가 너무 쉽게 브루노를 흘려줍니다. 구조적인 문제, 포지셔닝 문제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의 아놀드는 정말 안일했습니다. 호흡을 돌릴 수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뭔지 변명의 여지도 필요 없이 위협적인 공간인 하프스페이스로 진입하려는 윙어를 그냥 둔 것이나 다름없죠. 브루노는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살라, 메갈리스터의 태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현재 포지셔닝과 수비 라인을 봅시다. 여기서 이미 끝났죠. 메갈리스터가 이를 반응하기 위해 뛰쳐나가게 되면서 최종 수비 라인에 있어 오른쪽에 위치한 선수가 그라벤베르로 변합니다. 방금
방금 전까지 리산마의 마크맨이던 메갈리스터가 튀어나오며 이 공간을 지킬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프스페이스에서 한 명에게 여럿이 집중된다?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으로 바뀌겠죠. 브루노의 훌륭한 스루패스, 리산마는 골키퍼 위로 강한 슈팅을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실점만 두고 보면 아놀드의 탓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수비 간의 스위칭이 이뤄지며 공간방어하는 선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브루노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강한 시도를 못한 것,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여러 팬들의 태도, 수비력에 대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또 구조적으로 본다면 앞서 맨유가 3-2-5 포메이션에서 6번 그라벤베르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며 우측 공간을 창출하고 브루노, 달롯이 반복적으로 우측을 괴롭힌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라벤베르의 판단력도 그리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실점까지 보시죠. 리산마가 전방으로 볼을 띄웁니다. 코나테가 이를 헤더 클리어링. 여기까지 별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볼이 브루노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코나테가 본 포지션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센터백이 우측을 방어하며 스위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브루노는 측면 가르나초에게 패스. 가르나초가 받으면서 수비 라인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놀드가 우측 센터백 자리로, 코나테가 라이트백 자리에서 수비. 중앙으로 볼이 올라가면 꽤나 곤혹스럽겠죠. 코나테가 안타깝게도 가르나초의 약발 왼발 크로스를 막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 수 있지만 레스터전과 동일하게 9번이 반다이크 앞에서 침투하는 게 저 멀리 보이시죠? 가르나초가 컷백 크로스를 시도하며 아놀드는 이미 반응하기 어렵고 9번 호일룬이 안으로 들어가며 반다이크를 묶는 탓에 이 볼이 지나간다? 레스터전과 마찬가지로 레프트백과 윙어 구도가 발생하겠죠.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박스 중앙에서 레프트백이 방어해야 하는 최악의 구도가 나옵니다. 원터치로 돌려놓으면서 그대로 실점.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앞서 레스터 시티전에서 보였던 문제들이 그대로 다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죠. 결론, 아놀드의 대인 수비가 엉망인 것과 함께 리버풀의 수비 라인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경기당 기대 실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점은 거의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세한 집중력, 포지셔닝에서의 문제로 보입니다. 선수 간의 소통과 함께 주전 백포 라인이 시즌 말미까지 부상 없이 진행된다면 점차 보완될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